반갑습니다. 벌써 3월 달이죠? 할만합니까? 오늘 이제 1, 2월 달 진도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거의 다 이제 다른 것보다 단 진도 나갔죠? 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다시 맨 앞부터 다시 아마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아마. 이게 사실 3월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에요. 1, 2월 달은 이제 기초, 부분이고, 이제 11월 달부터 했던 부분이 있는데, 11월 달부터는 이제 입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본 개념 정도 한번 체크하는 것이었고, 이제 1, 2월 달은 이제 기초 부분이었는데요. 3, 4월 달은 이제 심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많이 연습을 일단 할 거예요, 아마. 자, 다른 과목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있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프린트물이 OX가 안 나갑니다. 문제 풀어봐요? 네. 풀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일부러 좀 어렵게 냅니다. 이제 사실 풀을 수 있는 사람은 풀고 아니면 풀기 싫은 사람은 풀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날 배운 거 요약 정리가 나갈 거예요, 아마. 이게 프린트물이 나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보다는 그날 배운 거 프린트물 해가지고 한번 훑어보고 아마 3, 4월 달 지나가고 나면 5, 6월 달은 아마 요약집 갖고 하고 아마 오후에 아마 진도별 모의고사가 아마 나갈 것 같아요. 5, 6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배운 거 그만큼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한번 나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3,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1, 2월 달 사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때고, 근데 누구든지 다 고민할 때니까 잘 버텨 나가셔야지만 됩니다. 자, 오늘 진도 어디 나갈 차례요? 334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차법이죠. 오늘 크게 보면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지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있고요.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경매 실무분이 있고요. 그다음 매수 신청 대리 부분이 있어요. 그게 4가지인데 오늘은 3가지만 하고 3가지 할 거예요. 자, 상가보호법, 그다음 부동산 실명법, 그다음에 또 경매 실무 3가지를 하고 매수 신청 대리 부분은 3월 달에 할 겁니다. 그 매수 신청 대리 부분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와 거의 비슷해요. 내용도 공인중개사법과 비슷하고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약 한 70%가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과 제가 강의할 때 공인중개사 법령과 막 비교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3월달 좀 돼야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중개사법이 좀 기억이 나니까 일단은 제가 면적 대리 부분은 다음 파트에 일단 하기로 할 겁니다. 다음 파트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오늘은 자, 3가지. 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록 법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실무.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일단 나가도록 하죠. 자, 일단 334페이지를 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니까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것도 특별법이죠. 누굴 위한 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우셨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그거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단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상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상가 임차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가 임차인 즉 뭡니까? 임대인을 위한 법은 아니죠? 임차인을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뭐가 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똑같이 일단 이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범위를 보죠. 적용 범위를 보면 거기에 상가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자, 일단은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적용돼요. 자, 거기 보니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자,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있죠? 요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1월 26일 날짜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좀 이제 수정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34페이지에 맨 밑에 박스. 자, 서울특별시 얼마죠? 4억 이렇게 돼 있죠? 6억 1천만 원. 6억 여섯. 6억 하나 1천만 원. 6억 1천만 원. 발음이 좀 시원치 않나? 6억 1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정유배기법인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옆에다 그 컴마 해놓고요. 컴마 해놓고 부산광역시. 과밀억제 권역 괄호 쭉 했죠?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부산광역시. 이게 과밀억제 권역과 부산광역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부산광역시 썼습니까? 두 번째. 자, 그리고 3억 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5억 원. 많이 올랐죠? 5억 원. 자, 그러면 또 이제 자, 그 밑에 세 번째 광역시 있죠? 자, 거기에 보니까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그랬죠? 자, 그걸 인천광역시 지역을 요거를 일단 지우시고요. 인천광역시 지역을 이렇게 지우시고, 자, 자, 지웠습니까? 그 다음에 군지역과 과밀억제 권역, 부산광역시를 제외한다. 자, 군지역과는 일단 살려두고요. 인천광역시 지역을 요걸 지우라 그랬죠? 지우고 그 공간에다가 과밀억제 권역,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부산광역시 들어가 있죠? 부산광역시 이렇게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과밀억제 권역과 그 다음에 또 뭘 제외해요? 부산광역시 제외한 광역시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안산용인 김포 광주 있죠? 거기 옆에 안산 옆에다가 공간이 좀 많으니까 거기서 써놓으세요. 세종특별, 자, 3개 쓸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뭐 광주시 옆에 써도 되고 이쪽 안산시 옆에 써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역은. 자, 3가지 더 추가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파주시, 그 다음에 화성시. 파주시하고 화성시가 어느 동네인지 대충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안산용인 김포광주는 그대로 있고요. 자,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으면 그 금액 수정합니다. 3억 9천만 원. 3억 9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다 고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지역 있죠? 그 밖에 지역은 2억 7천만 원. 2억하고 7천만 원. 자, 이제 다 수정하셨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일단 상임법 부분에서 보면, 자, 이제 상임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거는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 일단은 일시사용임대차 적용 안 돼요.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시사용임대차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깔세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주택과 상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를 보면, 상임법에 적용되는 범위를 보면, 일단은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적용된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적용 안 된다.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동문회, 종친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교회, 종교시설. 여러분들 교회 같은 거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런 것들은 상가보호법 자체가 적용을 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만 적용되는데, 일단 서울은 얼마예요? 6억 1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서울은 6억 1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과밀억제 권역과, 자, 과밀억제 권역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산이죠? 자, 과밀억제 권역과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있습니다. 과밀과 부산은 얼마다? 5억 원 이하. 자, 1억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보증금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역시 있었죠? 자, 광역시는 뭐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과밀억제 권역 제외하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부분과 그 다음에 부산, 인천광역시의 일부분은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부분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냥 통칭해서 그냥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 권역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자, 광역시에는 일단 과밀억제 권역과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제외한다 그랬고요. 자, 여기에 용인, 안산, 김포, 광주 기존 지역에 세 가지가 더 들어갔다 그랬죠.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또 예, 파주시, 화성시, 예, 세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자, 여기는 얼마다? 3억 9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이 있었죠? 그 밖의 지역은 얼마다? 2억 7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적용된다. 자, 이 이하의 보증금에만 상가보호법이 적용돼요. 이 이하의 보증금에. 자, 이 보증금을 뭐 하게 되면 초과하면 상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닌 거나 아니면 이 보증금이 초과된다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상가임대차 할 때 그러면 뭐만 적용되겠어요? 뭐만 적용된다? 민법의 임대차 규정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계약편 넘어갔나요? 민법. 어디 배우는지 좀 헷갈리죠? 예, 기억이 안 나죠? 자, 민법에 임대차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의 임대차 규정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별법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규정이 적용돼요. 대항력이라든가 몇 가지 규정이 상가법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3, 4월 달에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는 기초적인 부분을 정리하니까 자, 일단은 요 금액을 이하일 때 상가법 적용된다. 초과되면 원칙적으로 상가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고 다만 일부 규정은 초과돼도 적용된다 이렇게만 일단 듣고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 보는데 근데 이 금액을 보세요. 6억이면 6억이지 왜 1,000만 원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좀 금액이. 자, 근데 이 금액은 그냥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금액이 아니고 환산된 금액입니다. 자, 일단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산 보증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일단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됩니다.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예, 맞아요. 중개보수 임대차 계산할 때 이거 산정했었죠? 이게 여기서도 써먹어요. 자, 그러니까 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증금 2억에 월세를 400만 원짜리 합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400만 원짜리 상가 임대차 들어갑니다. 이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네, 된다. 자, 계산해 보시죠.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 요게 하니까 4억이죠. 4억에다가 얼마? 2억 더하니까 얼마예요? 6억. 좀 얼마 이하예요? 6억 1천만 원 이하죠? 일단 적용된다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 1월 26일 날 바뀐 거니까 올해 시험 문제 금액으로서 나올 부분이 가능성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5페이지에 대항력 부분 한번 보죠. 대항력. 자,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부분 기억하시죠? 자, 그거와 일단은 효력은 같아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건이 다릅니다. 자, 일단은 상관 어떻게 한다? 인도와 어떻게 돼요? 예, 사업자 등록. 자,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주택이 어떻게 됐죠?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였죠? 자, 근데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자, 대항력 언제부터 발생? 다음날 0시부터. 자, 그러면
또 뭐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자, 확정일자 효력도 주택과 같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고 순위 확정력이 있다 그랬죠.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발생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된다. 이게 확정일자의 효력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이 확정일자 부여 기관이 달라요. 확정일자 부여 기관이 자, 일단은 자, 주택은 확정일자 어디서 받았죠? 자, 어차피 저번 주에 주택 배웠던 거랑 자꾸 비교가 돼요. 자, 주택은 확정일자가 동사무소라든가 법원 등기소라든가 그다음에 공증사무소 뭐 이런 데서 받았죠. 자, 그다음에 뭐 지방법원 지원에서 확정일자 찍어줍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상가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다? 예, 세무서에서 받는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효력은 뭐와 같다? 주택과 같다. 자, 대항력 부분에서 주택과 차이점이 자, 인도와 사업자 등을 신청한 때고요. 자, 또 그다음에 확정일자 부분에서 주택과 차이점은 어디서 받는다? 세무서에서 받는다. 그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의 승계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 승계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주택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자, 보증금 대출 받을 때 나오는 부분이라 그랬죠. 자, 내용 똑같고요. 자, 확정일자 부여기관 어디라 그랬어요?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그랬고요. 임대차 정보 제공 이것도 주택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예. 네, 이건 뭐 주택에서 할수가 똑같아요. 자, 있죠? 다만 어떤 과정을 거친다? 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는 요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택과 어떻게 돼? 지금 계속 똑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보죠. 소액보증금 혹은 또 소액임차인 이렇게 됩니다. 자, 소액보증금 혹은 또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 먼저 변제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와는 다르죠. 확정일자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주는 게 확정일자의 기능이었고, 자, 이거는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후순위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준다 그랬죠. 선후순위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준다. 그래서 자, 이거는 가장 먼저 준다 그래서 경매실무용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최우선 변제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최우선 변제. 자, 그러면 소액보증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죠.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된다? 일단 자, 대항력을 어떻게 한다? 대항력을 갖춰야지만 된다. 대항력 없다면 이거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러나 뭐는 안 갖춰도 된다? 예, 확정일자는 안 갖춰도 된다 그랬죠. 자, 저번 주에 배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오늘 배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은 복습해놔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예, 중개실무가 아니에요. 예, 원래는 어디에 기반을 둔 거다? 민법, 민사특별법이죠? 민사특별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 배운 데 생각하고 복습을 해놓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지역이 보죠. 서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역과 약간 달라요. 이거는 1월 26일 개정되는데 이거는 개정이 안 됐어요. 기반 개정할 거 여기까지 개정하면 좋은데 이 최우선 변제, 즉 소액보증 우선 변제는 개정을 안 시켰습니다. 지역이 일단 서울 있고요. 그 다음에 과밀 있습니다. 자, 과밀은 여기에 아까 여기 적용 범위에는 뭐가 들어갔죠? 부산 들어갔죠? 여기 부산 없어요. 그냥 과밀역적 원형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광역시. 그러면 부산은 어디에 들어가요? 광역시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용인, 안산, 김포, 광주만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파주시하고 화성시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광역시하고 용인, 안산, 김포, 광주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 있죠? 그게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밖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밖에죠. 자, 지역의 차이가 특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것은 부산이, 여기에는 부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과밀 이쪽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과밀로 안 들어가 있고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요거 갖고 지역 부분 갖고 나중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보죠. 서울은 얼마 이하 얼마냐면 6,500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3,200만 원에 대해서. 3,200, 2,200이죠. 2,200만 원에 대해서. 가끔씩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은 6,500 이하의 얼마라? 2,200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요, 얼마다? 5,500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1,900만 원에 대해서. 근데 광역시는요, 3,8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얼마를요? 1,300만 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은요, 3,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얼마를요? 1,000만 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변제를 준다. 자, 보죠. 여러분들이 그 주택에서 보니까, 자, 이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요 금액을 주택가에게 얼마 가지고 변제 준다 그랬죠? 자, 주택 2분의 1이죠? 상가도 마찬가지로 건물가에게 2분의 1 가지고 변제줘요. 자, 요 내용은 일단 같아요. 요 금액은 좀 틀리죠? 요 금액은 틀린데 요 2분의 1은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있어서 2분의 1 범위, 또 건물가에게 마찬가지로 2분의 1 범위에서 변제를 준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서울 다시 한번 얼마요? 서울은 얼마? 6,500 이하에 얼마다? 2,200.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500 이하에 1,900. 그 다음에 또 광역시는요, 3,800 이하에 1,300. 그 다음에 또 그 밖에는 3,000에 1,000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금액 살짝 뭐 틀린 거 보면 그런다 치지만 여기서 아주 여러분들 주택과 달라지는 거 있어요. 주택과 제도가 틀린 거 하나. 자, 여기에 3,000만 원, 3,800, 5,500, 6,500은 그냥 보증금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환산된 보증금입니다. 자, 보증금 더하기, 그 다음에 월세 곱하기 얼마? 100이 적용된다. 자, 여기에 보니까 적용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게 적용되죠. 환산되죠. 이 최우선 변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환산됩니다. 자, 이렇게 환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산하는 이유. 자, 상가는 뭐가 중심이 돼요? 보증금보다 월세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얼마를 한번 해볼까요? 월세를 50만 원 해보죠.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상가 임대차입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거의 찾기 힘들죠.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하죠. 이런 거 아마 저 떡볶이집 조그만 거 구멍가게 정도는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곱하기 여기서 100 하니까 얼마? 환산해야죠. 예, 6,000 이죠. 그러니까 얼마 이하예요? 서울은 6,500이니까 6,500 이하에 2,500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그러면 얘는 그러면 보증금 얼마를 최우선으로 변제해줘요? 얘는 그럼 최우선 변제 얼마 변제해줘요? 2,200을. 얘 보증금 얼마 있어요 지금? 없는 2,200 다 줄 필요는 없죠? 예, 얘는 그러니까 없는 2,200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얘 1,00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근데 요즘 왜 이런 거 있죠? 왜 보증금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멍가게들은 보증금이 작죠. 왜? 보통 왜 저 떡볶이집한테 조그만 거 보면 보증금 500만 원에 뭐 그다음에 월세 뭐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200이라는 개념도 보면은 조금 좀 그래요. 어쨌든 자, 얘는 보증금을 2,200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를? 예,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얼마야?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구분을 해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환산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자, 보세요. 얘가 이제 월세 중심이기 때문에 이래요. 근데 주택은 어떻게 할까요? 주택은 환산 되나요, 안 되나요? 주택은 환산이 안 되죠. 자, 근데 주택도
사실은 환산해 줄 필요가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즘 월세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에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보면 보증금 좀 작게 하고 월세를 좀 많이 하죠? 월세 한 뭐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많이 하죠. 100만 원 뭐 아니면 한 7, 80만 원 정도.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주택 있죠? 왜?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개업공개사 아는 개업공개사가 용산에 개업공개사 있는데 이 양반은 얼마짜리를 중개줬냐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를 700만 원짜리 중개줬어요. 자, 월세를 700만 원씩이나 주는데 보증금 얼마 난다?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과연 이 5천만 원, 자, 주택을 한번 보죠. 이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0만 원 주는 사람이 과연 집 없는 서민이냐는 거죠. 자, 뭐 제가 극단적으로 월세가 700만 원 나왔지만 월세 3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월세 300만 원짜리 수두룩해요, 지금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면 아파트, 어지간한 아파트에 월세 300만 원짜리 수두룩해요.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집 없는 서민이냐. 그거 좀 문제가 좀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주택도 이렇게 환산을 하는 것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진짜 환산을 하게 되면 정말 돈 없는 사람이 또 피해를 입어요. 정말로 이제 그 월세, 경근길이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좀 지금 안 하고는 있는데 언젠간 아마 하게 아마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에는 없는 게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차하는 부분 있죠? 이것도, 자, 주택에서 제가 그걸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자, 저당권 설정 시점을 따지라 그랬죠? 상가도 똑같이 저당권 설정 시점을 따져야지만 돼요. 많이 일단 변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8페이지 보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있어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가 뭐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언제 하는 거라 그랬죠? 자, 주택과 똑같아요, 이거는.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돼요? 예, 돌려주지 않을 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임차인 단독으로 임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대항력이 있었다면 대항력이 어떻게 되고? 유지되고, 대항력 없다면 대항력이 새롭게 발생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340페이지 보니까, 자, 임대차 기간의 보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몇 년 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예, 1년. 보호되는 기간은 1년이다. 자, 그러면 이때, 자,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요? 임차인. 자, 이건 주택과 같았죠? 자, 주택은 보호되는 게 몇 년이었어요? 2년. 네, 2년이었고, 상가는요? 1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뭐, 똑같고요. 기간만 이제,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이렇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 보죠. 자,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자, 계약 갱신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 뭐예요? 권리죠. 누구의 권리예요? 예, 임차인. 자,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떻게 된다? 계약을 다시 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약을 다시 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공은 어떻게 한다? 거절할 수 없다. 재계약하자고 하는 거예요. 재계약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재계약 요구를 하는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이런 계약갱신 요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 자, 이제 얘는 계약 만료 6월에서 어떻게 한다? 1월 사이.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 범위 내에서? 네, 5년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최초 임대차 기간까지가 일단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상가 임대차 보통 몇 년짜리 많이 해요? 상가 임대차? 몇 년짜리 많이 하죠? 보호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2년짜리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호되는 기간은 1년인데 2년을 많이 계약 체결해요.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1년 계약 체결하는 것보다 2년 계약 체결하는 걸 많이 원해요. 1년 만에 덜렁 나가는 것보다는 2년 동안 있는 게 낫죠. 어떤 데가니까 3년이 오른데 상가 3년 계획했다가 나중에 위험합니다. 장사 한 대 가서 뺄려고 그럴 때 3년.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보호되는 게 몇 년이에요? 1년이죠. 근데 3년 계약서에 3년 딱 체결했습니다. 그럼 나는 보호되기 기간은 1년이니까 1년 만에 나가겠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계약은 계약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계약 체결해 놓고 나서 아무리 임차인을 유리하게 아무리 해석한다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3년 계약 기간은 일단 서로 약정이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보통 이제 2년짜리를 많이 하는데, 자,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만에 뭐 한다? 저 계약 우리 다시 합시다. 재계약합시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재계약합시다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계약 갱신 요구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6월에서 1월 사이 재계약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는 어떻게 돼요? 들어줘야지면 되죠. 자, 근데 또 몇 년 남았어요, 지금? 예, 5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 범위죠.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남았다? 3년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2년 일단 더 하는 거예요. 2년 더 했습니다. 2년 기간 끝나고 나서 또 재계약합시다. 요구할 수 있죠. 자, 이제 있습니다. 기간 남았으니까 일단은 몇 년이에요? 예, 1년 남았죠. 그래서 1년 더 일단 재계약합시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재계약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 계약갱신 요구 권이라는 권한으로서, 임차인의 권한으로서의 재계약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지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과 합의가 있는 재계약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증금의 증액 제한도 상가법법에 규정된 증액 제한이 그대로 일단 적용됩니다. 재계약 시에. 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재계약 시에는.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는요, 전대차가 좀 많죠. 상가는 전대차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대차 했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누굴 대신해가지고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기본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교재 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보니까,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거꾸로 이걸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정당한 사유를 한번 볼까요? 정당한 사유. 자, 그러면, 몇 개 차임 연체하면, 네, 3기. 3개에다가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3개 차임을 연체하게 된다면, 이 기간이고 뭐야? 3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법을 임차한 경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법을 임대차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C번에 보면 서로 합의에다가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주는 경우, 서로 합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냥 상당 보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서로 합의가 빠지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던 일부를 전대한 경우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건물의 전부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에다 밑쳐놓으세요. 중대한 과실을 뭐 했다? 파손했다. 그냥 고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냥 고의 과실이 아니고 고의 또는 뭐예요? 중대한 과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전부던 일부가 멸실되어서 목적 달성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자, 건물의 전부돈은 대부분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자, 전부돈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욕이 필요한 경우 있겠습니다. 자, 근데 철거나 재건축해서 점유욕이 필요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미리 고지를 해줘야 돼요. 자, 2년 뒤엔 이거 건물 철거할 거니까 2년만 하고 나갈래? 뭐 이런 거 있죠? 예, 미리 임대차 계약 당시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아니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참고적으로 영등포 시장 쪽에서 나온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 판례를 보면 건물이 지금 여러분이 영등포 시장 혹시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영등포역 저쪽으로 내려가면 영등포 시장 쪽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 40년 된 노후된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임대인이 안전사고 우려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이걸 거절했거든요. 근데 소송에서 졌어요. 이거 왜냐면 이 안전사고라는 것은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여야 돼요. 그냥 노후된 건물이라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못하겠다가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왜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그걸 받았을 때 그런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도정법상에 왜 재개발 이런 거 있죠? 그럼 당연히 철거해 줘야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에만 어떻게 된다? 일단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특히 제가 지금 밑줄 치라고 했던 게 몇 개 있었어요? 어디 보자. 몇 개 쳐놓으셨는지 보겠다. 다 쳐놨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쭉쭉쭉 다 쳐놨죠, 지금. 자, 일단 몇 개의 참여에 밑줄 치라고 그랬죠? 3기. 또 서로 합의. 그 다음에 또 중대한. 또 하나. 대부분. 예. 요 네 가지는 다 밑줄 쳤으면 동그라미 밑에 쳐놓으세요. 별도로. 자, 이건 왜냐면 나중에 문장 변화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계약갱이 요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1페이지 보면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자, 일단 임대인이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 해지 통보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계약 갱신 요구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묵시적.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거는 묵시적 갱신은 주택과 같아요. 아무 소리 없이 일단 갱신됐을 때는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그 보호되는 기간 몇 년? 예, 1년. 상가보호법은 1년 보호되죠? 이때 임차인은 그 묵시적 갱신 기간 안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하면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 있습니다. 증액을 증감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이때 자, 증액 제한한다 그랬죠? 자, 감액 제한은 없다 그랬죠? 증액 제한만 있습니다. 자, 근데 주택이 얼마였죠? 5%였죠? 자, 이거 상가는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100분의 9. 이 9를 5로 고쳐주세요. 요번에 개정된 거예요. 9자를 뭘로? 5. 지금 5%로 내렸습니다. 5%. 주택과 상가 똑같이 이제 5%예요. 자, 주택이 몇 프로를 했죠? 5%고 상가도 100분의 5. 5%예요. 이제 상가는 더 죽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 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재계약 시에는 이 증액 제한 5%가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5년까지는 어떻게 된다? 5년까지는 그냥 5%로 계속 올려야 돼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주택에서 제가 한번 봤을 거예요. 주택에서는 어떻게 돼요? 5% 증액 제한이 있었고, 재계약 시, 그 다음에 또 쌍방 합의 시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요거 얘기했었죠? 자, 재계약 시. 근데 이때 재계약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계약 시와 쌍방 합의 시 적용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재계약은 요 끝나서부터 재계약이에요. 계약갱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은 그대로 몇 프로가 적용된다? 5%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써먹으려면 이제 뭐밖에 없어요. 5%를 더 넘기려면. 쌍방 합의. 예. 임차인 구슬려가지고 합의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하려면, 그리고 이제 요 기간이 딱 5년 기간 끝나죠. 그 뒤에부터 재계약 때는 이제 이게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분명히 요번에 나올 거예요. 자, 9%가 얼마나 바뀌었다?
5%를 받겠다. 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료 제한 있죠? 월차임 전환 시 산정료 제한. 자, 이거는 월차임으로, 월세로 전환할 때 있죠? 월세로 전환할 때, 자, 연 몇 프로와 12%. 자, 한국인 기준리에 얼마를 곱해요? 4.5배. 자, 그러니까 한국인 기준리에 4.5배를 곱합니다. 그 중에서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자, 주택이 어떻게 됐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저번 주 맨 마지막 시간에 주택과 상가와 이거는 다 민법입니다. 민법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주택은 어떻게 된다? 연 10%와 그 다음에 또 한국은행 기준 금리의 3.5%를 더한 거죠. 곱한 게 아니고 더하는 겁니다. 3.5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3.5%를 더하는 거죠. 근데 상가는 어떻다? 연 몇 프로와 12%와 그 다음에 또 한국은행 기준리 얼마를 곱해요? 4.5를 곱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보 하는 부분이죠. 자, 보죠. 권리금이란, 자, 권리금이 뭐예요? 권리금.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권리금은 보호가 안 됐었죠? 권리금은 그렇게 보호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상가보호법에다가 부랴부랴 작년, 재작년 16년도에 집어넣었는데 보면 조금 이상해요. 권리금이. 자, 보죠. 일단 권리금의 개념 보죠. 보면 임대차 목적 및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성,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비,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양도 또는 이용대가라고 합니다. 그 유무형 재산적 가치 양도라든가 이용대가가 권리금이다.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다? 자, 거기 보니까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도 들어갑니다. 권리금의 개념에는 누구도 들어간다? 임대인도 들어가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에 지급하는 게 권리금이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권리금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나가는 임차인이,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근데 임대인도 권리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바닥권리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바닥권리금.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상가 분양 받아요. 근데 여기 이 자리는 아주 부동산 할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럴 때 부동산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 권리금을 왜 바닥권리금을 받냐면 경쟁자가 있어서 그래요. 목이 좋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너도 들어올 수 있고 너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럼 이제 선택하잖아요. 그럼 돈 내고 들어와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돈 받는 거예요, 지금? 예, 임대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바닥만 가지고 권리금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바닥권리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임대인이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밑으로 보세요. 권리금 계약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자, 권리금 계약이죠. 권리금 계약은 누가 누구에게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누구에게? 여기 임대인 있어 없어요? 네. 자, 권리금 계약에는 임대인 없어요. 자, 그거 조심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자,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어떻게 한다? 때는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을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누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임차인이 데리고 오는 자. 자, 보세요. 임차인, 자, 밑에 보니까 이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시를 4개를 전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대련자에게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아니면 또 요구하는 행위. 권리금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누가 데리고 왔는데요? 임차인이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 권리금을 누가 받는 거예요? 임대인이 받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들은 자로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얘한테 권리금 주지 마 이런 거죠. 이것도 방해하는 행위겠죠.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면 되는데요. 한 500만 원, 600만 원 불러버리는 거예요. 할래 말고 말래 마라. 이건 실질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계속 누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에요? 그럼 누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신규 임차인 데리고 와요?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는 중단하자가 있어요. 바로 중개라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그게 빠지다 보니까 밑에 재미있는 규정들이 몇 개 나와요. 자, 일단 여기는 실질적으로 누가 데려온 형태가 되어버렸다? 임차인이 데려온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상가임대차 보세요. 누가 데리고 와요? 내가 데려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있기는. 야, 나 상가 이거 나갈 거니까 네가 해라. 뭐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누가 데리고 온다? 개업 공인중개사 데려오죠. 근데 이거에서는 중개라는 개념이 일단 빠져 있습니다. 자, 뒤에 가면 그런 부분이 아마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일단 방해하는 행위로 돼 있죠. 근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를 들은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렇듯해 보이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계약 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얘 보증금 아무래도 못 줄 것 같은데? 월세 못 낼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지금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죠? 예, 그럼 몇 개월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데리고 와 있는 상태에서 쳐다보니까 얘 아무래도 월세 못 낼 것 같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이런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와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할 우려가 있어요. 얼굴에 칼자국 쫙 내가 가면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건가요? 자, 이게 상당히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교회 같은 거 있죠. 이건 영유 목적이 아니죠. 근데 교회가 있다가 나갑니다. 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자, 요거는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뭐 영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가 나갈 때 권리금 일부러 받고 나가려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기로 교회도 권리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하고 설비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튀어서 나가죠. 왜? 교회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가 이제 나는 이제 키워서 나가고 신규로 들어올 때 권리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거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임대인이 데리고 온 사람한테는 권리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면 뭐 한다? 자, 그럼 A, B, C, D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한다? 예,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말이 맞지 않아도 공부는 해야 돼요. 법은 법이고 규정은 규정이니까. 자, 그럼 뭐죠? 일단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받을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때 손해배상액은 자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로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자, 계산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여기에 5천만 원을 주고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시설비도 새로 투자하고요. 뜯어낼 거 뭐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하고요. 손님도 많이 이제 오게 한 거예요. 손님도 많이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나는 어떻게 돼요? 더 받고 나가야죠. 나는 얼마를 받고 1억을 받고 나가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죠. 봅시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일단 뒤에 있는 거부터 보죠. 뒤에 있는 거. 자, 임대차 종료단시 권리금 얼마예요? 네, 5천만 원. 이게 임대차 종료단시 권리금이에요. 5천만 원. 내가 어떻게 돼요? 주거 들어오는 권리금 있죠? 이게 5천만 원. 임대차 종료단시 권리금입니다. 자, 그러면 1억은요.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려는 권리금이죠. 자, 손해배상은 이 둘 중에 뭐를 넘지 못한다? 예, 5천만 원. 즉, 요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이렇게 받지 말고 이렇게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좀 억울하지 않나요? 나는 시설비도 투자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평가 조금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몇 년인 행사하지 않으면 3년. 단기 소멸 시효라 그러거든요. 3년 이내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재미있는 규정 나옵니다.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있어요. 자, 이제 위에서부터 쭉 계속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라고 계속 돼 있죠? 그 이유가 여기서 딱 나와요. 자,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 뭐라 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 누가 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는 형태? 예, 임차인이.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 중개가 빠졌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개업공개사가 데리고 오는데 그럼 개업공개사한테 얘기해야지. 근데 실적으로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개업공개사 데리고 와야 돼. 개업공개사도 이거 능력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중개라는 개념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 적용 제외가 있는데요. 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적용 제외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대규모 점포는 뭐냐면 여러분이 저기 뭡니까 저기 백화점 있죠? 뭐 이런 겁니다. 저 마트, 백화점 이런 거고 국유 공유 재산, 국공유 재산. 그럼 여러분들이 국공유 재산도 일단은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지하철에 가면 지하상가 있죠, 왜? 예, 그거 다 대부분 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지하상가 이런 건 딱 서울시 겁니다. 공유 재산들이에요. 거기에는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자, 권리금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권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국토교통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평가기준 고시합니다. 평가기준 고시, 권리금에 대한 평가 감정표 절차와 방법 또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 보니까 뭐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5천만 원. 자, 이게 신규 임차인이 이거와 이것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걸로다가 이걸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 신청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감정평가했다간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작성할 수 있다. 자, 대략 이제 상가보호법에 대해서 대략 이 정도까지 한번 구분을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록법률 좀 쉬었다 하시죠.